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자살 문제를 직시하며 성도들 내면의 문제에 공감하는 목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유럽 선교의 확장과 부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MS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신도 선교사 발굴, 양성을 위한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교회 문제가 사회 이슈를 장식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문제를 보느냐는 개인의 몫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만큼은 모두가 공감하는 요즘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간절함으로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자살자 수는 목회 현장에서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공감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는 13,000여 명.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 나아가 자살을 시도하는 성도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목회자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경우에는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은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데 우울감으로 가볍게 여겨 잘못 대처한다면 오히려 자책과 낙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크죠. 아무래도 매일 우리가 생활 환경을 도와줄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이랑 그 병원의 치료가 병행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이상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깊이 공감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해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공감 목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기도합시다. 너무 쉬운 말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큰 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야말로 세밀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생명을 잃은 자살 희생자 중 3명 중 1명은 사망 전 몇 달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통 속에 교회를 찾는 이들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교계와 기재부 관계자가 함께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가 진작 마련돼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교회연합 정세영 대표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표회장님, 먼저 어제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목회자, 종교인 과세 이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이런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하면은 정부와 또 우리 교회가 상당히 서로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예해서 다시 잘 정비해서 그렇게 시작하자는 것이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굳이 이제
정부나 또 기관에서 세무 당국에서 준비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은 최소한도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는 그 실제 그 소득에 관해서만 과세를 하고 종교 과세라든지 종교단체 세무사찰 같은 것,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종교단체를 세무사찰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간담회가 끝나고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교계와 기재부가 그래도 의견을 좁힌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여전히 너무 다른 입장 차이를 보고 있는 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일치가 있다고 하면은 유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대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교회가 힘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대로 잘 하겠다고 이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문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교계에서는 남은 시간,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제 기재부하고 이야기할 때 이번 주 주말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을 문서로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보고 우리가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우리 TF팀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세영 대표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최대 선교대회로 불리는 선교한국 2018 대회가 내년 8월 6일부터 4박 5일간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1988년 이후 매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는 리를 주제로 OMF 국제총재 패트릭 펑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와 전 세계 선교 동향을 짚어보는 글로벌 미션 트렌드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선교한국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대회는 선교한국의 30년 발자취를 짚어볼 수 있는 역사관과 기획 전시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장로부부 섬김 수련회가 지난 11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데올로기 전쟁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닌 영적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10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통일을 위한 서울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세기총은 이번 서울기도회를 출발점으로 추후 LA와 베를린, 미얀마 등지에서 기도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설립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특정 종교 지원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비판했습니다. 언론회는 세종시 시민들의 주장대로 조계종의 세종시 전월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설립을 반대하는 데 동의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길 촉구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지역 문화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 감성축제 불멸의 기억 윤동주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 감성축제는 옥필전 시 영혼을 노래하다와 명사 초청 강연, 시 낭송대회, 시 희망을 노래하다 등 3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최근 영국에서 예장합동총회 세계 선교회 유럽 지역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의 재보고마를 한국교회가 감당하자는 다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황순자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유럽 지역 선교 전략 회의가 지난달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런던 영화로운 교회에서 GMS 유럽 지역 전력회의 및 시니어 선교사 계속 교육의 고급 과정을 1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과 유럽 지역 지부장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영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리, 멕시코, 가나 10여국에서 온 33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된 강의에는 김상건 목사님이 GMS 사역과 비전, GMS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강의를 통해 올바른 선교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이어서 조용성 선교사님이 GMS 선교 방향과 전략, 신창섭 교수님의 칼빈의 종교개혁이 시민사회 개혁으로 연결된 역사적 과정과 현황, 주황 선교사님이 시니어 선교사의 현장에서의 위기관리, 전철령 선교사님의 교차 문화권에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 연구 등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강의 내용에서도 나왔겠습니다만 유럽 선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 선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었고, 그 가운데 서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동유럽 선교사의 사역 현장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새로운 신임 선교사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에서 유럽 지역 선교 활성화를 위해 현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 및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고 교육을 시킴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유럽 선교를 담당하도록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선교사가 찾아오기보다 그곳의 문화에 이미 익숙한 평신도 디아스포라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교육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라고요.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이 유럽 선교의 비전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한국의 교회가 유럽의 복음의 빚진 자로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유럽으로 이주해 온 많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참여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인 선교 헌신자들이 발굴되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럽이 되도록, 그리고 유럽의 선교사들의 건강과 재정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럽 재복음화를 위한 귀한 헌신이 이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확정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느냐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재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보신 대로 아동 성폭행범, 그 조도순, 예, 정말 흉악범인데 출소가 2년 남았다 하는데요. 네, 그 조두순 사건은 이제 일명 나연이 사건이라고 그렇죠. 하는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그 조두순이 그 어린 초등학생을 강간해서 아주 중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소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결국 그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감경을 해서 12년형을 이제 선고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이 너무 낮다. 그래서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근데 더 중한 형이 처벌될 가능성도 이제 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12년형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2020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 한간에는 그 출소를 준비하면서 뭐 몸을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혐오스럽고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두순이가 혹시 출소하고 찾아오면 어쩔까 하고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예. 또 조두순이가 이제 교도소 내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나오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그런 뉘앙스를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공분을 해서 그렇죠. 청와대에 민원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원이 이제 20만 명이 넘으면 어떻게든지 답변이 나오니까 점점 그 민원하는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원의 그 논점은 아마 그 형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그 극악한 범죄니까 그렇죠. 사회 나오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해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민원의 주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서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논란의 중점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12년형을 이제 구형했지 않습니까? 확정을 했는데 이제 형량이 너무 짧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어요. 근데 법원이 이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심신 미약 상태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그렇군요. 경우 이럴 때는 법적으로 감경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형을 선고했고요. 또 그 당시 12년형은 가벼운 형은 아니었죠. 또 법적으로 감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 법감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상 조두순 같은 극악범을 12년형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12년형 정도면 적당하다. 다른 죄와의 형평상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서는 형을 더 중하게 결국 선고하고 싶어도 법리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서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에서도 12년형이 됐고 뭐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결국 이 12년형이 확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특히 12년형이라는 게 너무 가볍다는 점과 또 재판부가 음주 상태라고 감경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법 개정 이야기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법 개정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호수용제 의견입니다. 보호수용제라는 건 그러면 12년형을 받고 나올 때 나오지 못하게 또 보호수용을 하자. 그래서 이 보호수용제도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징역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감호처분이라고 그러죠. 보호감호. 그런데 이제 그게 위헌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호감호가 없어졌는데 이 보호수용제라는 것은 쉽게 도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실은 그 대법원에 가면 디케 여신, 법의 여신인 디케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 천칭은 한쪽엔 벌, 한쪽엔 죄의 무게를 달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같아야 되는데 죄의 무게의 벌에다가 보호수용을 넣으면 이게 천칭이 기울어질 수가 있죠.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도입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특히 음주강경죄 이거 적용하지 말라. 술 먹고 성폭행하면 죄를 줄여준다는 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음주강경죄를 폐지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는 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법조문이 있는데 12년형으로 했지만 더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처벌해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국민 청원이 50만 명에 육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청원이 많아지면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도 입장 발표는 하겠죠.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관련 기관이 법무부니까 법무부에다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음주 감경 제도를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폐지하겠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처벌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환자하고 병일 수도 있으니까 사회에 나오면 또다시 재범이 있고 특히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보호 수용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 수용제를 도입하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반대 의견도 많아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이런 아동 기호 성애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면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이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그냥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너무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옆에서 깨어있도록 도와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또 계속 약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 악인이라는 것의 정의는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 이런 의미일 텐데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범죄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확장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 부모들은 좀 용기를 내고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제 가슴이 막 뛰고 주먹이 막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제가 막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사회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피해자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돕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은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는 가장 긴 하루가 될 텐데요. 모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 채널 백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